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NBS, 그러니까 이제 4개 여론조사기관들이 모여서 2주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NBS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4개 여론조사기관들이 전부 다 이 좌편향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요거 이제 다시 또 이 본격적인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어요.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 한국,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맨 먼저, 이 탈출한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슈퍼스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중진국들도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을 배워라. 이런 그 세계은행의 평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자, 내용이 정말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방향을 지금 잘 잡고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잘 순항시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또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책의 로드맵, 이런 로드맵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요걸 보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FTA,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이잖아요. 요 기준으로 따지면은 현재 싱가포르에 이어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1등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 경제, 이 대외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르고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 그래서 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참 이거 문제가 아직도 많은데, 이 권순일, 지금 이제 최근에 불러서 이제 조사하고 그랬는데요. 대한변협에서 아주 가장 강한 수준의 징계를 지금 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명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제명 조치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징계 수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금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YTN이 난리가 났네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YTN, 이거 뭐 MBC, YTN, JTBC 전부 아주 강좌파 성향의 왜곡 보도를 일삼은 차들이잖아요. 방송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민영화가 됐어요. 유진그룹에서 인수했는데, 이제 주말 유튜브 방송을 좀 더 늘리자. 이런 취지로 팀장이 지시한 것을 팀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징계 처리를 했는데, 징계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그러잖아도 이제 민영화되니까 지금 민노총 중심의 YTN이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YTN이 한마디로 해서 또다시 민노총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노소영 재판과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서경환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이혼 소송 말고요, 별도의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 위자료 소송에서도 완전히 노소영 관장이 100%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법원의 판결은요, 지난번에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준용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대법원에서 이제 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 판사의 성향으로 보나, 그리고 2심 판결문으로 보나, 이 대법원에서 노소영 관장의 승소가 상당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이제 아침부터 제가 보도해드리려고 못했는데, 지금 이제 김창균 칼럼 조선일보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지금 운동권 요거 다 이미 운명이 다 했는데, 요게 이 운동권 정권의 이제 잔당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종찬이가 되겠죠. 여전히 친일을 타도하자 이러면서 항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도와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요, 제가 이제 NBS, 여러분들 NBS 하면 뭐 다 아시죠? 격주로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어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리고 우리 국내 이제 대형 여론조사 기관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이 ARS가 아니라 면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수상하다, 이거 조작 아니냐? 이게 지지율 편차의 굴곡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경위를 보면은요, 27% 나왔는데 그동안에 지난 4월 3주차부터 26에서 30%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긍정평가가 한 2%가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도 2%가 올라갔어요. 63%로 집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방향이 맞아. 이게 30%, 잘못된 방향이야. 이게 62%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은 2%, 국민의힘은 이제, 이 하락을 해서 31%, 그리고 민주당은 상승하면서 29%. 그래서 2% 차이로 이게 좁아졌어요. 2주 전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이 32%, 그 다음에 민주당은 24%, 그런 6% 차이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게 어떻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24였는데 29라고 하는 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전대 컨벤션 효과라고는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이게 제대로 된 컨벤션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의 부당성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야말로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독재 체제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염증을 느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컨벤션 효과라는 이름으로 5%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런 조작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당 대표 직무수행 기대감이 어떻게 긍정이 49고 부정이 41. 요것도 8%포인트 차로 긍정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 있느냐. 요것도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직무평가에 있어서 긍정평가가 40%고 부정평가가 41. 요게 아주 절대적인 조작의 근거가 아니냐. 어떻게 부정평가가 비록 1%지만 이재명의 부정평가 대 긍정평가의 기준으로는 8%로 긍정이 높은데 한동훈은 부정평가가 어떻게 1%가 높냐 이거예요. 예, 이거 수상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수상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이 부정적으로 보는, 지금 이거는 명분 없는 국회 기능의 제한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무려 59%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위한 정당한 사용이다. 요게 30%. 그러니까 이게 29%나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29%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입법, 그 독재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한 그야말로 이 방안 중에 이 법상 권한이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29%까지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특검 남용, 그렇죠? 탄핵 남용,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래서 국민 그 소환권,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까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대통령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야당이 말이죠. 이 그 탄핵 소추를 지금 남발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정당하다. 이게 뭐 어떻게 45%나 되고 정당치 못한 명분이 없는 권한 남용이다. 이게 42%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권한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3%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3%나 더 높게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려 29%나 높게 반대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부정평가가 1%지만 그렇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 2주 사이에 5%나 올라갈 수 있느냐. 야, 이걸 보면 왜 컨벤션 효과 긍정적인 또 물론 많이 있지만은 김두관, 그 다음에 정봉주, 이게 이재명의 1극 독재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잖아요. 그래서 볼 때 이 NBS 4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부가 그야말로 통상정책 로드맵, 오늘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어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간의 통상정책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건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현재 대한민국이요, FTA 측면에서 본다면 싱가포르에 이어서
바로 2등을 달리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현재 87%, FTA 네트워크가 87%, 한국은 전 세계 GDP의 85%. 그러니까 전 세계 GDP의 85, 87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세계 거의 1위 수준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90%까지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안에 늘리겠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작년 기준 전 세계 59개국 21건을 체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9개국 21건을 체결해서 이 FTA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치면은 세계 GDP의 85% 규모나 된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1등 국가인 싱가포르가 87%, 불과 2% 차이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하고 이 FTA를 체결해서 이 국가망을 더 넓혀간다. 그리고 세계 10대 자원국인 이 몽골을 비롯해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하고는 EPA, 즉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에 속도로 낸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모로코 같은 나라들하고 협력하면서 아세안하고 중동 중앙아시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옛날 이제 개도국이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또 마련해 나간다. 그리고 이미 협상을 타결한 이 걸프 협력회의 GCC, 그 다음에 에콰도르와 같은 중동 중남미 지역과도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서 FTA 90%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책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미일 중 EU와 같은 주요국과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산업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한다. 그리고요, 올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 기업들과의 협업 체제를 좀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공급망 기술 보호를 위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서 힘쓴다. 그래서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핵심 협력 대상 5, 6개국하고는요, 오는 2027년까지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해서 이런 공급망 교란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그리고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에이펙 의장국이 되는데, 그래서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성과 도출에도 노력을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전략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6,836억 달러. 재작년이네요. 2022년도. 그래서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외국 투자 역시 최대 규모인 327억 2천만 달러를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무역 달러가 최고치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 투자가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경제의 지평도 넓히지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 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변협이 징계에 착수했는데요. 변호사 징계 개시를 지금 징계 개시 청구를 했어요. 변협이. 자, 그래서 이제 변협 징계위원회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26일 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영구 제명이 있고 그 다음에가 제명. 그리고서 정직 과태료 견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높은데 이게 영구 제명은 안 되는 것이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게, 영구 제명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 수위의 제명 징계를 받으려면 이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서 2번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2번 이상 받아야만 영구 제명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뭐 재판받아서 유죄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 제명은 원천적으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수위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정직을 받는, 제명을 받는 거예요. 제명. 어마어마한 지금 처벌을 말하자면 대법관, 변협의 징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지고 민사소송의 상고심을 담당하고, 또 행정소송 1심에 또 이 변호를 담당하고, 또 법률문서 작성이라든가 대응 법리를 제공한 거, 이런 그 사실상의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요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22년도 12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변호사 등록을 좀 자제해달라 했는데 끝내 변호사 등계를 했지 않습니까? 등재를. 이런 것들도 대한변협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뭐 단단하게 엄벌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YTN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YTN.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요, 이제 뭐 당연히 주말도 있고 휴일도 있는데, 이 디지털 본부, 그 소속 그 직원들을 16명이나 무더기로 징계했어요. 이게 16명이면 얼마만큼 크냐? 이게 한 번에 16명을 징계한 것은 2008년도에 YTN 해지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당시 33명을 무더기로 징계한 이후에 사실상 최대 규모고, 그리고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징계 수위. 뭐, 이 감봉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징계 수위도 높고, 규모도 제일 많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팀장이 주말에 근무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인원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팀원들이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팀장이 팀원들한테 보복했네, 화풀이했네, 이러면서 반발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노조 YTN 지부, 이게 이제 민노총 노조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내놨고, 그리고 디지털본부 구성원 별도 33명도 성명을 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디지털 본부의 이제 간부들, 이 YTN 디지털 국장하고 총괄 부국장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요거 팀원들이 팀장을 괴롭히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맞불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본래 그 방송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중에서 YTN이 랭킹 1위였다고 합니다. 이 구독자 수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단이 발생하면서 MBC한테 이 방송국 유튜브로서는 2등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한 7만 명 정도가 빠졌대요.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YTN의 유튜브가 이 구독자가 한 46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특히 주말 근무와 관련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주말 근무. 자, 그래서 이제 언론 노조에서 내놓은 성명문에 따르면은 김백 사장 체제 전까지 해당 팀은 대형 김백 사장이라는 게 민영화된 이후의 사장입니다.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휴일, 야간, 추가, 연장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해왔다. 그런데도 사측은 기회적으로 물량만 늘리라고 강화하면서 근무자 증원을 밀어붙였다. 갈등이 깊어지다가 결국 나온 것이 대규모 징계인데, 대규모 징계라고는 칼춤이 돼버렸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를 본보기식 부당 징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 조합원들이 명예를 되찾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디지털 본부의 구성원 33명도 요 노조 편을 들은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팀장은 부임 직후부터 고압적 제도로 일관했고, 팀원을 동료가 아닌 기계로 취급했다. 기자들에게 매일 기획기사 1개에 단신 9개, 10개를 지시했고, 어떤 논의도 없이 기존 1명이던 휴일 근무자를 2명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은 인력으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언론사 1위라고 하는 기록적 성과를 냈던 디지털 본부는 조용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층인 YTN의 디지털 국장하고 총괄 부국장도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팀원들이 팀장 말에 사사건건 반기를 든 것이다. 팀원들이 팀장을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반발하고, 취약한 주말 컨텐츠 생산량을 늘리자는 국장단 지시를 전달한 팀장이 상상하기 어려운 팀원들의 리액션을 마주했다. 팀원들이 팀장을 신고하고 집단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모욕하고 파괴를 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측에서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야. 그러면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예, 징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전쟁까지 일어나서 숙대화시 벌어지고 있는데, 사측이 지나치게 이 무성해한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최태원 그 의자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창경 칼럼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또 응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